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 챗GPT 사용해 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아직 써보지 않았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잘 활용하고 있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검색 기능이나 원하는 글을 빠르게 써주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정보를 가공하고 재창조하는 전통적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유능한 직원이나 비서를 둔 것처럼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제 주변의 의사나 변호사들도 더 세밀하게 진료를 보거나 충분한 사례를 활용한 서면을 작성하는데 챗GPT를 잘 활용하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도구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겁을 내고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혁신적 도구의 발전을 허겁지겁 또 뒤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확실히 앞서갈 것인지를 결정할 순간이라는 이야기죠. 현실에서 활용되는 예를 들어보자면요. 챗GPT에서 가장 특화된 부분이 바로 글쓰기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엔터키를 두드리며 써내야 했던 문서들이 이제는 단 몇 분 만에 완성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이 매일매일 야근을 하며 보고서와 이메일, 회의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고서 써줘 라고 요청하는 것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정교한 글을 얻어내는 것은 천지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글쓰기로 시작해서 글쓰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일 한 통, 보고서 한 장, 회의록 몇 줄이 여러분의 평판과 퇴근 시간을 좌우하잖아요. 회사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던 보고서 퇴짜, 상사의 까다로운 수정 요청, 끝없는 야근의 원인은 결국 글쓰기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직장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AI를 잘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생산성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거예요. 이메일, 카톡, 자기소개서, 회의록, 보고서, 보도자료, 프레젠테이션을 스마트하게 쓰고 싶으시다면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업무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챗GPT 글쓰기입니다. 지은이 정태일, 펴낸 곳은 천구루 숲입니다. 이 책은 흔한 글쓰기 책도 따분한 AI 매뉴얼도 아니에요. 20년 차 현직 스피치라이터가 회사에서 쓰는 거의 모든 글에 대한 효과적인 글쓰기 비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챗GPT로 글쓰기를 자동화하는 검증된 프롬프트 예시와 결과까지 동시에 보여주는 종합 안내서입니다. 책에 수록된 프롬프트를 각자의 상황에 맞춰 조금만 변형하면 하루 종일 걸리던 글쓰기 업무를 30분 만에 마치고 속도뿐 아니라 품질까지 단숨에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회사 밖에서 글쓰기로 몸값을 올리는 구체적 방법도 제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저는 지난 20년 남짓 크고 작은 5곳의 회사에서 보도자료, 사사, 사훈, 자서전 등 온갖 글을 썼습니다. 지금은 사장님의 말과 글을 맡아 쓰는 스피치라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여태껏 회사에서 써온 글의 분량은 연간 거의 21만 자쯤 됩니다. 퇴근 후에는 글 쓰는 직장인의 인사이트와 수만 가지 일상 리뷰를 브런치에 올립니다. 주말과 휴가 때는 그동안의 글을 정리해 3년 주기로 책을 써왔고 그렇게 낸 책이 벌써 6권이나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군살이 제법 박혀 뭐든 척척 군말 없이 써낼 법도 한데 저에게도 글쓰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같은 주제도 매번 다르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쉽고 빠르게 적정 수준 이상의 글을 써내는 방법은 없을까 남몰래 고민합니다. 연말 연시에 신년사와 창립기념사로 바쁠 때는 누가 나 대신 초안만 대충 좀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비 오는 날 파전 생각처럼 너무나도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더군요. 제 주변에 많은 직장인들도 보고서, 기획안, 이메일, 회의록 등 수많은 글쓰기 업무에 치여 살고 있었거든요. 회사를 다니는 이상 글쓰기라는 숙명적 스트레스를 피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든 잘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직장인의 글쓰기라는 주제에 대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말 챗GPT와 처음 만났습니다. 기대를 엄청 했는데 처음엔 무척 실망스러웠습니다. 요란한 명성에 비해 너무 시시하더라고요. 단순히 암기자라는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를 내는 듯 보였습니다. 나중에 3.0이란 꼬리표를 달고 와서는 조금 그럴듯하게 바뀐 듯 보였습니다. 마치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로 성장한 듯 했지만 역시나 자꾸만 철진한 이야기만 하고 가끔씩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헛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2024년 GPT-4와 다시 만났을 땐 정말 놀랐습니다. MIT 공대생 출신의 글쓰기 비서를 단돈 $20에 고용한 기분이었습니다. 거대한 국립도서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하고 눈치가 좀 없지만 정말 성실하고 똑똑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금은 한층 발전된 GPT 4.0 옴니라는 게 나왔고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경쟁자도 등장했으니 앞으로 생성형 AI가 만드는 글쓰기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고 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챗 GPT의 가장 큰 매력은 불평을 안 한다는 점입니다. 밤늦게까지 질문을 수백 개 던져도 지겨운 기색 하나 없이 대답을 척척 내놓습니다. 물어볼수록 더 똑똑해집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사람들의 수염을 쥐고 흔들까봐 혹 갑자기 비싸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골라 쓰는 3대 생성형 AI. 생성형 AI에는 동영상, 그림, 노래에 특화된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함께 작업한 챗 GPT 글쓰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성형 AI는 각각 저마다의 특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글쓰기 작업 단계마다 여러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챗 GPT는 수많은 생성형 AI 중 가장 잘 알려진 대표 브랜드입니다. 마치 아스피린이 진통제와 해열제의 대명사가 된 것과 비슷합니다. 챗 GPT는 여러 번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왔는데 무엇보다 논리적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뛰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음성 대화는 물론 이미지, 오디오 등을 다 읽어내고 만들 정도로 다재다능하죠. 저는 초안 작성부터 퇴고까지 거의 모든 글쓰기 단계에서 챗 GPT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퍼플렉시티는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인 구글의 자리를 위협하며 등장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단계별로 쪼개 작업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건데 마치 특급 셰프가 식재료 선택부터 플레이팅까지 모든 요리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답변 출처까지 명확히 표시해주니 정보의 정확성을 교차 검토하거나 새로운 글감을 찾을 때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드는 엔트로픽이라는 스타트업이 개발한 AI인데 문학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깐깐한 베테랑 작가처럼 세련된 문장을 구사하고 맥락을 깊이 이해하며 글의 문체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줄 압니다.
클로드는 긴 글을 쓸 때 전체 구조를 탄탄하게 잡아주고 각 문단 간의 연결을 매끄럽게 이어줍니다. 이 밖에도 네이버가 만든 클로버 X는 한국어 원어민 같은 자연스러운 언어를 구사합니다. 심지어 사투리는 물론 신조어와 유행어를 저보다 능숙하게 잘 다룹니다. 형식을 잘 따져야 하는 보고서보다는 블로그 포스트나 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기초자료를 작성할 때 유용합니다. 이처럼 특성이 다른 생성형 AI 도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직장인의 글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는 신년사를 작성할 땐 먼저 챗GPT로 최근 3년간 기업 신년사의 주요 키워드와 트렌드를 분석하고 퍼플렉시티로 각 키워드별 구체적 사례와 통계 자료를 수집합니다. 여기에 클로드의 세련된 문장력으로 전체 구조를 잡고 문장을 다듬어 초안을 쓰죠. 물론 글의 구성과 최종 검수는 제가 합니다. 신제품 보도자료를 쓸 때는 챗GPT로 제품의 기술적 특징, 소비자 혜택, 시장 영향력 등을 정리해 뼈대를 잡습니다. 그 다음 퍼플렉시티를 열고 소비자 데이터와 경쟁사 현황을 수집합니다. 시장 규모, 성장률, 주요 플레이어들의 동향 등 구체적인 수치와 팩트를 확인합니다. 끝으로 클로드를 활용해 기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다듬고 문장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집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와 예시가 적절히 포함됩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클로버 X를 활용해 보도자료의 제목을 좀 더 눈에 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올바른 질문법. 그렇다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해야 회사에서 챗GPT로 적정 수준 이상의 글을 빨리 써낼 수 있을까요? 첫째, 구조화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용과 순서를 설계하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순서 없이 물으면 챗GPT가 써내는 글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구조화된 질문에 대해서는 몇 개의 모범 답안이 이미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역할, 작업, 형식. 2. 작업, 지시, 목표. 3. 맥락, 지시, 결과, 예시. 4. 역할, 지시, 단계, 최종 목표. 5. 역할, 맥락, 작업, 예시.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프레임워크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핵심 요소가 뭔지 알아채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역할, 맥락, 지시. 이걸 전통적 개념으로 풀어내면 육하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 역할, 무엇을, 지시, 어떻게, 예시, 단계, 포맷, 왜, 맥락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입력해야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프롬프트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컨텍스트, 즉 맥락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 글이 사용되는 장소와 시간, 새로운 정보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독자와의 관계, 독자의 배경 지식, 글쓴이의 입장 등을 함께 알려주면 엉뚱한 글을 써올 우려가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듭니다. 둘째, 정보의 내용을 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구조를 잡는 게 철사로 인형의 뼈대를 세우는 일이라면 정보 제공은 찰흙으로 뼈대 위에 살을 붙이는 일입니다. 일단은 지루할 만큼 최대한 길고 자세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준비한 재료가 많아야 어떤 요리든 입맛대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너는 직장인이야 라고 모호한 역할을 주기보다는 너는 에너지 공기업 사장의 취임사를 쓰는 20년차 전문 스피치라이터야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건배사를 써줘 라고 하지 말고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에너지 효율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에서 국내외 에너지 기업 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오찬을 수행할 거야. 너는 VIP의 긴장을 풀어주는 편안하면서도 격식 있고 주제를 잘 살린 건배사를 선창과 후창의 형태를 갖춰서 20자 내외로 3개 제시해줘 라고 조금 시시콜콜하게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셋째, 구조에 맞춰 내용을 충분히 채워 넣었다면 불필요한 노이즈를 제거할 차례입니다. 이때는 과도한 예의나 감정 표현, 불필요한 말습관, 미사여구 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챗GPT가 사람처럼 대답을 한다고 해서 뭐뭐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뭐를 부탁해도 될까요? 와 같은 존댓말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같아도 인공지능은 기계입니다. 말의 의도를 숨기거나 빙빙 돌리는 복잡한 말투도 지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라는 충청도식 과속금지 안내판처럼 의도를 숨겨서 요청하면 챗GPT는 지시의 맥락, 문화적 배경, 의도를 사람처럼 즉시 이해하지 못합니다. 혼선만 커질 뿐입니다. 심지어 문장이나 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번호를 붙여 개조식으로 쓰거나 괄호 같은 문장 보호를 활용해 핵심만 써도 깔끔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은 열린 프롬프트보다 해석이 분명한 닫힌 프롬프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대해 알려줘 라는 요청과 인공지능의 3가지 주요 응용 분야를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한 문장으로 요약해줘 라는 요청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AI의 헛소리를 줄이고 활용하는 방법. 챗GPT에게는 지독한 흑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짓궂은 사용자가 조선왕조 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 알려줘 라고 물어본 일입니다. 그러자 챗GPT는 특유의 지성미를 뽐내며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중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폰을 던져 신하를 다치게 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집현전 학자 최환이라는 가상의 인물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럴싸하게 덧붙였죠. 변호사 시험도 척척 붙었다는 챗GPT가 시도 안 먹힐 저런 헛소리를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설명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생성형 AI가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맥락을 완전히 벗어난 내용을 제시하는 치명적 오류입니다. 챗GPT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데이터를 단기간 학습하다 보니 데이터 진위까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2023년 뉴욕 연방법원에서는 변호사가 챗GPT로 법률 문서를 작성하던 중 존재하지 않는 6건의 판례를 인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변호사는 법원과 피고를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며 챗GPT가 제공한 정보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가짜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변호사는 벌금 $5,000를 내고 조롱거리가 되어야 했죠. 비슷한 일은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나사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짓 정보가 보도자료에 포함된다거나 세계 최초 기술, 글로벌 시장 점유율 국내 1위라는 과장된 허위 사실이 CEO 연설문에 잘못 인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정보 접근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지 못해 대통령이나 장관의 이름을 잘못 적는 초보적 실수도 예전엔 종종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챗GPT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도 할루시네이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양질의 데이터 입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챗GPT는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처음 제공하는 데이터의 품질이 결정적입니다. 이건 마치 식기세척기를 돌리기 전에 그릇과 수저, 접시 등에 묻은 대형 음식 찌꺼기를 가볍게 털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볍게 물 설거지를 하는 수고를 해주면 그릇이 훨씬 더 깨끗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웹에서 찾아서 써줘 막연히 요청하면 허위 정보가 포함될 위험이 커집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내부에 검증된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줘. 입력한 정보만 사용하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하지 마 라고 요청과 제한사항을 함께 입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안 자료는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활용 범위를 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둘째, 철저한 교차 검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챗GPT가 만든 글쓰기 결과물은 괜찮은 초안쯤으로 여기고 반드시 그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직접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든 오류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조금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 내용의 맹점을 분석하고 모든 데이터의 출처를 기사, 보고서 등으로 명시해 라고 검증 프롬프트를 추가하면 AI가 스스로 팩트체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변 전문가의 검토까지 거치면 더욱 안전하겠죠. 셋째, AI를 사람의 대체자가 아닌 조력자로 활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예찬론자들은 뭘 해도 챗GPT가 사람보다 낫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챗GPT 입력창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실수의 가능성을 미리 알려서 책임을 안 지려는 거죠. 챗GPT를 제대로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처음부터 AI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선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쓸지와 같은 큰 틀은 사람이 먼저 분명하게 정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첨부한 형식에 맞춰 빈칸을 채우면서 초안을 작성해줘 처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엉뚱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예스를 부르는 비즈니스 라이팅의 절대 원칙. 직장인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저는 골든 서클과 프랩을 항상 꼽습니다. 치열한 글쓰기 현장에서 오랫동안 구르며 살다 보니 이것만큼 설명이 간단하고 효과까지 확실한 게 없더라고요. 먼저 골든 서클은 동기부여 전문가 사이먼 사이넥이 제안한 커뮤니케이션 모델 중 하나입니다. 양궁 관역처럼 세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안쪽에는 왜, 어떻게, 무엇이 차례대로 매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내곤 하는데 사이넥은 성공하는 리더는 what이 아니라 가장 안쪽에 why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나아간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에게 상품을 팔아야 한다고 가정할 때 이 상품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장황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고객에게 지금 이것이 왜 필요한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말이죠. 골든서클을 직장인 글쓰기에 적용해 보면 왜부터 스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지금 왜 작성해야 하는지, 이 정보가 상사에게 왜 필요한지, 이 연설을 사장님이 왜 해야 하는지 등 글의 목적과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먼저 따져 놓아야 글이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핵심을 관통할 수 있거든요. 왜가 선명해지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를 고민하며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보고서라면 창의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을 다루는 제안서라면 데이터와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글의 구조, 정보의 배열 순서, 복잡한 정보의 쉬운 설명 방법, 주장과 예시의 비중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끝으로 무엇을 단계에서는 왜와 어떻게를 통해 결정한 방향에 맞춰 글의 내용을 풍성하게 채워갑니다. 즉, 글의 목적과 구조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 구체적 사례, 명확한 논리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초안을 검토할 때는 그래서 뭐라는 얄미운 질문을 반복하며 완성도를 높입니다. 그 다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글쓰기 방법은 주장, 이유, 예시, 재강조의 앞글자를 딴 프랩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골든서클이 글쓰기 전략 수립에 집중한다면 프랩은 글의 논리적 구조를 짜는 데 효과적입니다. 프랩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 수상 처칠이 의회에 호소했던 참전 연설입니다. 당시는 영국군과 연합군이 프랑스의 덩케르트 해변에서 대규모 철수작전을 막 완료한 시점이었습니다. 프랑스 함락이 임박했고 영국은 일촉즉발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미국은 아직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독일과 맞서는 건 그야말로 영국 혼자인 절박한 상황이었죠. 군더더기가 없는 이 연설은 프랩 구조를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라는 주장을 먼저 명확히 하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 뒤 전쟁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전진합시다. 라는 주장을 다시 강조합니다. 프렙 구조를 활용하면 거의 모든 비즈니스 라이팅에서 핵심 메시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부를 잘해야 글도 잘 쓴다. 아부와 글쓰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첫째, 아부와 글쓰기는 둘 다 복명복창을 잘해야 합니다. 군대 용어인 복명복창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 상급자가 내린 명령, 지시를 하급자가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단순히 반복하는 것 이상입니다. 상사의 짧은 말이나 행동에 담긴 맥락과 뉘앙스를 실무자 입장에서 더 명확하고 쉽게 풀어 설명하는 고수들만의 업무 소통 방법입니다. 상사가 이번 업무는 좀 까다롭네 라고 말했을 때 그러게요 라며 고개만 까딱거리는 건 초보입니다. 베테랑은 그 의미를 확대하고 구체화해 제가 볼 때도 산업정책이나 소비자 추세 측면에서 복잡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점만 잘 해결하면 제때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의미를 확대해 말합니다. 상사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나름대로의 긍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상사에 대한 존경심까지 살짝 드러내는 거죠. 회사에서 글을 잘 쓰려면 복명복창의 형식으로 상사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사의 입장, 고민, 기대 상황 등을 제대로 알고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에도 세심하게 귀를 열고 힌트를 모아야 합니다. 이 글을 왜 쓰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어디까지 보고되는 자료인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최대한 많이 물어야 합니다. 복명복창을 하면 상사 입장에선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안심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합니다. 이런 과정을 노골적으로 귀찮아하고 나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잘 써와 라는 상사가 있다면 사실 그분도 잘 모르는 겁니다. 둘째, 아부와 글쓰기에는 사실과 진심이 담겨 있어야 통합합니다. 진짜 듣기 좋은 아부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진심을 일정 수준 이상 절묘하게 섞은 칭찬입니다. 팀장님 정말 천재세요. 실장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아무 말 대잔치 같은 아부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놈이 지금 날 돌려가는 건가? 이런 의심만 사죠. 저는 이렇게 아부를 합니다. 상무님, 지난번 알려주신 극장 틈새 광고 아이디어 정말 좋았습니다. 그 덕분에 마케팅 비용을 30% 절감했는데 효과는 더 좋았고요. 제가 또 배웠습니다. 이때 상사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공감해주는 것도 꽤 효과적입니다. 항상 강조하시는 주인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절감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부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쓰는 모든 글에도 사실과 진심, 즉 데이터와 인사이트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전년 대비 300% 성장, 뼈를 깎는 혁신처럼 현실에 전혀 맞지 않거나 과장된 소리를 뻔뻔하게 나열하면 신뢰도와 주목도가 확 떨어집니다.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남들 다 아는 현상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나만의 생각까지 담으면 더 좋은 글이 됩니다. 셋째, 아부와 글쓰기는 모두 그분의 맥락과 취향을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 아부를 잘하려면 상사의 표정과 기분은 물론 그분이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 말투까지 파악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표현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상사가 등산을 즐긴다면 정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전거를 탄다면 목적지를 향해 페달을 계속 밟겠습니다 라고 상사 친화적으로 표현을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를 진심으로 좋아하기는 어렵겠지만 좋아하는 척이라도 해야 아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난 마음이 없는 소리는 못해 라면서 계속 버티면 상사도 어느 순간 마음에 담아둔 말을 내뱉습니다. 이제 그만 나오는 게 좋겠어요 라고요. 아부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글을 쓸 때도 상사의 심리와 입장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팀장에게는
수익성과 리스크를 강조하고 회사가 비상경영을 선포할 시점에는 도전적인 신규 사업 제안보다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같은 내용이라도 누구를 위해 언제 무슨 상황에서 쓰느냐에 따라 전략적으로 다르게 써야 합니다.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 문장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요. 그래서 검색창에 이 단어 저 단어 넣어서 여러 정보를 통합해 글을 완성시키는 게 보편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는 챗GPT 없이 혼자 글을 쓰는 일을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셔서 챗GPT의 혁신적 속도와 경쟁력을 빌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공유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